오늘 세 번째 건데요. 그리스의 3대 영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페르세우스,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 맞아요. 헤라클레스가 페르세우스 손자죠. 모르셨죠? 그 다음에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세 영웅이 바로 1권하고 있고 2권까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신들의 복수를 또 준비했습니다. 이건 꼭 알아야 되는데, 신들이 인간이 까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 2권에 나와 있는 건데요. 거기에 따른 또 그림을 하고 이런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오미디푸스 왕 얘기를 했는데요. 요게 팽맹입니다. 또 그 대신에 조금 그 명화 같은 게 좀 풍부하잖아요. 어쨌거나 너무 길게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곧바로 페르세우스의 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제 얘기와 함께 그냥 제 얘기는 뒤로 듣고서요. 이걸 모니터를 잘 보시면 제가 거기에 따른 명화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영웅 페르세우스의 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르세우스의 몸은요, 이게 한편의 영화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영화가 이딴 식으로 만듭니다. 네, 박살하고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십시오. 큐. 네. 자, 페르세우스가 어떻게 탄생했나부터 시작합니다. 자, 아르고스 왕은요, 자신의 뒤를 이을 왕이 없자 이 델피 신탑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아들을 가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탁의 예언은 딸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당신을 죽일 것이라는 예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왕은 딸을, 이 다나엘을 죄의 청동방에 가두고 천통것이 감시를 했습니다. 그때 변신의 귀재 제우스가 이번엔 아주 기발하게 황금소나기로 변신을 해가지고 바로 청동방에 침투를 해서 다나엘을 임신시킵니다. 그렇게 생겨난 아이가 바로 페르세우스입니다. 황금 피로 해가지고 하여튼 한편 아이가 태어나자 왕은 딸과 갓난아이를 커다란 나무 상자에 넣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렸는데요. 다행히들은 어부에게 발견이 되어서 살 수가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상대한 페르세우스는 어느 날 그 섬의 폭군 왕으로부터 메두사 머리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메두사는 이렇게 머리에 뱀이 뒤엉키는 흉측한 괴물인데요. 사람들이 메두사 얼굴을 보면 그 즉시 돌로 변한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페르세우스는 먼저 메두사가 있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메두사와 자매인 그라이 아이라는 닭발 노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하나밖에 없는 눈을 빼서 다른 한 명에 돌리는 순간 눈을 가르쳐서 마침내 메두사가 사는 장소를 알아내고 목적지에 당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고 있던 메두사 머리를 이렇게 탕탕 칼로 싹둑 버렸는데요. 그때 메두사 머리에서 천마 페가수스가 나옵니다. 예. 자, 이제 메두사 머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 후 메두사 목을 들고 하늘을 날던 페르세우스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절벽에 묶인 안드로메다 공주를 발견하는데요. 이 공주는 바다 괴물이 채물려서 묶여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다 괴물이 파도를 가르면서 돌진하고 페르세우스는 하늘을 나르면서 바다 괴물과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최후에는 페르세우스가 승리를 하여서 묶여있던 안드로메다 공주를 구출하고 부모에게 저렇게 돌려줍니다.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요. 그때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때 공주의 전 약혼자였던 피레우스가 수백 명을 데리고 와서 깽판을
폭탄을 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제우스는 수적으로 몰리자 자료에서 메두사를 꺼내서 폭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폭도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라 그 자세로 석상이 되어버립니다. 페르세우스는 임무를 마치자 아테네에게 감사의 표시로 메두사 머리를 선물로 마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우스와 아테네의 무적의 방패인 아이기스입니다. 이기스 싸움이 할 때요. 이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는 모두 7명의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후에 나란히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 별자리가 되었고요. 자인인 캠피구스와 장모 카시오페아 역시 바로 옆자리에 별이 되었다고 하네요. 어때요? 너무 간단하죠? 책을 읽으려면 30분 걸리는데 30분 걸리는데 저는 4분에 줄였습니다. 예, 이렇게 페르세우스는요 그리스에서 최고 영웅이 헤라클레스를 치고요. 그 다음에 바로 페르세우스를 칩니다. 페르세우스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메두사죠. 네? 여기서 이제 메두사 나오고 페가수스 나오면서 얘기가 쭉 흘러갑니다. 자, 다음은요 헤라클레스인데요. 저희들은 뭐 이렇게 좀 그렇지만은 아이들은요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만화를 봐가지고 이거 무슨 뭐 헤라클레스의 12가지 업적 깨요. 근데 저희는 잘할 게 별로 이런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이라 다시 보면서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또 다음에 유럽 여행 가시면서 그 다음에 또 영화를 보면서 헤라클레스 영화는 자주 나옵니다. 매년 한 5년마다 이렇게 주인공이 바뀌는데요. 물론 내용이 좀 다르지만은 이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원본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나중에 그 트로이 전쟁 때 얘기지만요. 각색이 되고 왜곡이 되는 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이 영화 하는 것은 오리지널이다. 오리지널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헤라클레스로 갑니다. 자, 헤라클레스 보이시죠? 출발합니다. 헤라클레스 어떻게 태어났는지 출생부터 태어납니다. 아주 어떻게 출생했는지 모르시죠? 이렇게 출생했는데요. 그리스의 최고 영웅 헤라클레스 역시 제우스 아들로 페르세우스의 손자입니다. 자, 그럼 바람둥이 제우스가 이번에 정치인 녀석은 누구냐? 미케네 공주인 알크메네였습니다. 제우스는 그녀의 약혼자 바로 암피트리온의 그 전쟁에 나간 사이에 약혼자로 변신을 해가지고 찾아가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헤라클레스죠. 제우스는 어린 헤라클레스를 시녀같이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헤라가 잠든 사이에 몰래 그녀의 젖에 올립니다. 그때 아이가 헤라의 쭈쭈로 엄청난 힘으로 빨자 헤라는 아이를 얼른 떼어냈는데요. 그런데 헤라의 젖이 계속 나와서 밤하늘에 은하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알죠? 밀키웨이. 예,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헤라클레스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헤라의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헤라의 박해로 끝나는데요. 이 헤라클레스가 10개월이 되었을 때 헤라는 아이를 죽이려고 뱀을 심신을 보내지만 어린아이는 뱀을 손으로 딱 양손으로 갖고 목줄로 죽이는 그런 괴력을 발휘합니다. 루브르에 있습니다. 카피톨리아에 있고요. 자, 성장한 헤라클레스는 테베 공주를 아내로 맞아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헤라가 영웅에게 정신장난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영웅은 자기 아들 3명을 던져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지질한 미케네 왕 에우리스테우스께서 어렵고 힘든 12가지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2가지 과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네메아의 사자 가죽인데요. 자, 헤라클레스의 첫 번째 과업은 네메아의 사자 가죽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는데요. 헤라클레스가 동굴 속의 사자를 몽둥이로 강타하고 헤드로 축구 기술로 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입을 쫙 벌려서 죽인 후 그 가죽을 향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습니다. 저런 모습이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요. 자, 두 번째 과업은 뭐냐? 바로 히드라입니다. 두 번째 과업은 머리가 9개 달린 거대한 물뱀 히드라를 처치하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녀석의 머리를 하나 없애만 거기서 머리가 이렇게 더블로 새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먼저 히드라 머리를 몽둥이로 박살내는 다음 어떻게 했나요? 그 다음에 횃불로 싹 치져서 죽이고요. 그 히드라의 담즙으로 천하무적의 헤라클레스의 독화살을 만듭니다. 자, 세 번째 과학은 사슴입니다. 아르테미스의 사슴. 세 번째 과업인 아르테미스 사슴을 생포하라는 지시는 꼬박 1년 동안 추격을 해가지고 강을 건널 때 간신히 생포를 했고요. 네 번째 과업입니다. 옛날에는 저렇게 멧돼지, 호랑이 이런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런 걸 퇴치하는 것이었어요. 이번에 네 번째 과업은 멧돼지를 생포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헤라클레스는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말이 반인 반마의 켄타우로스와 한바탕 일전을 부려서 모두 묵사발을 만들어버리고 저렇게 멧돼지를 생포해옵니다. 다섯 번째, 꼬맹이들이 좋아하는 거죠. 외양간 청소. 다섯 번째 과업인 아우게우스의 왕의 외양간을 하루 만에 청소하는 과업은 기발하게 근처 두 개의 강물을 끌고 와서 순식간에 배설물을 말끔히 씻어냈고요. 강물로 한 방에 끝냈습니다. 여섯 번째, 바로 새들입니다. 여섯 번째로 스테파노스의 새들을 쫓아내려는 과업은 시끄럽게 종을 땡그랑 친 다음에 날아가는 새들을 차례로 흘러 쏘아 추락시켰고요. 멋있죠? 보는데. 자, 일곱 번째 과업입니다. 미친 황소. 일곱 번째 과업인 크레타의 미친 황소를 정보로는 명령은 간단하게 미친 황소를 잡아서 황소 등에 올라타서 유리 바다를 올랐고요. 자, 이번에는 식인 암말입니다. 여덟 번째로 디오메데스 왕의 식인 암말을 해치우는 명령은 역시 디오메데스 왕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이때 헤라클레스를 거꾸로 매달준 다음 저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 왕을 식인 암말들의 먹이로 던져줍니다. 자식이 아주 비겁하게 고기를 잡고 버티고 있어요. 자, 아홉 번째는 아마조 여왕의 허리띠입니다. 아홉 번째 과업인 아마존 여왕의 허리띠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은 헤라클레스는 멀리 흑해까지 가서 수많은 아마존을 목숨하려고서 여왕의 허리띠를 가져옵니다. 저런 조각들 많아요. 이번에 붉은 석대요. 자, 열 번째 넘어갑니다. 열 번째 과업은 게리오네스의 붉은 석대를 뺏어오라는 명령을 받고 영혼 한 몸에 세 개의 상체하고 하체가 붙어있는 게리오네스와 또 머리가 두 개 달린 괴물개 오르토스를 죽이고 손을 물고 오는 도중에 바로 카쿠스에게 손을 도둑맞습니다. 요거 잘 보세요. 그러나 역시 그다음에 몽둥이 찜질 한 방울로 조성해버리고 다시 손을 몰고 옵니다. 이번에 황금 사과를 가져오라 했는데 11번째는 헤스페리데스의 황금 사과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어요. 자, 헤라클레스는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리비아의 거인 안타니우스 왕과 레스릭시암을 보내세요. 상대를 벌쩍 들어서 허리를 또 분질러 버렸고 그리고 또
이방인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이 시대 부시리스 왕도 몽둥이로 간파해서 죽이고 그 자를 희생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카우카소스 산으로 가서 절벽에 묶여있던 아시죠?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주고 마침내 목적지에 당도해서 황금사과를 가지고 옵니다. 저 사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12번째 마지막. 자, 마지막 12번째 과업은 저승의 문을 지키는 케르베로스를 생포하라는 것이었는데요. 헤라클레스는 이번에 저승까지 내려가서 저승의 계와 맞짱을 뜹니다. 이때 영웅은 주특기로 티티우승을 하고 마침내 12가지 과업을 완수해서 자신의 죽임죄를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과업을 마치고 바로 헤라클레스의 결혼과 처음입니다. 어떻게 죽었냐? 어떻게 또 신이 됐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후 헤라클레스는 또다시 헤라의 공작으로 미친 광기를 일으켜서 두 번째 살인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 죄를 짓기 위해서 3년간 움팔레 여왕의 노예로 팔려가서 엽기적인 종살이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제우스의 부름을 받고 움팔레 여왕을 떠나서 거인들과의 전쟁에 참여하여 적들을 활로 쏘아 죽이는 공을 세우죠. 저기 그림 있죠? 밖에.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런 영웅은 칼리드로 왕의 딸인 데이아네이라에게 청혼을 하는데요. 이때 청혼자 중 변신이 특히 강해신 아켈로스와 대결합니다. 일단 헤라클레스가 목을 조르자 많은 사람들이 저거 히드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강해신이 잽싸게 뱀으로 변신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뱀의 목을 치려 강탈을 할 때 상대는 이번에 거대한 황소로 변하죠. 그런데 영웅 황소뿔 하나를 뿌지직 불려서 항복을 받아내고 공주를 아내로 낳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실험 때 또 본의 아니게 살인을 하여서 아내를 데리고 망명길을 가야 했는데 도중에 물상에 아주 거친 강을 만납니다. 그때 음영한 켄타우로스 네소스가 아내를 얻고 물을 건너준다면서 아내를 겁탈하기 위해 납치해가지고 달아납니다. 그러나 이 영웅은 그자를 독화살을 쏘아서 죽이는데요. 이때 네소스는 아내에게 자기 피 묻은 옷을 주면서 사랑의 묘약이라고 속이고 쳤습니다. 바로 저 그림이죠. 이렇게 기냐. 그 헤라클레스는 예전에 약속을 어기는 왕을 죽이고 한때 사랑했던 이올레 공주를 포로로 잡아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잃는 것이 두려워 몰래 보관했던 그 네소스의 피 묻은 옷 조각을 제사 예배에 꼬매가지고 남편에게 보내죠. 헤라클레스는 아내가 보낸 독이 든 그 예복을 입고 제사를 지낸다가 온몸에 독이 번지자 그 이성을 잃으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다 옷을 가져온 전령을 전등에서 던져버리고요. 그리고 스스로 장작을 쌓더니 그 불 위에서 올라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이미 제우스가 올릴 때 영원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다시 불사의 몸으로 태어나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는 마침내 헤라와 화해하고 청춘의 여신 헤벨을 아내로 맞습니다. 헤라클레스 사실 길게 짧게 잘 보셨죠? 그림 많이 보여드렸어요. 네. 옛날에는요, 이게 지금은 뭐 웃기지만은 옛날에 가장 무서웠던 게 뭐겠습니까? 맨날 그 얘기예요. 영웅이 할 수 있는 일이 멧돼지 잡고 사슴 잡고 뭐 미친 황소 잡고 이런 거예요. 옛날에 다 그런 것들이 무서웠습니다. 옛날에 우리 호랑이들 무서웠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은 무서운 게 뭘까요? 목사님? 보이시피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조포? 요즘 시대가 했는데 옛날에는 영웅들이 이렇게 뭐
동물들, 멧돼지 이런 걸 잡는 것을 영웅으로 했고요.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바로 이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존경을 하면서 이 사람을 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자, 헤라클레스 봤고요. 이번에 이 세 번째는 원래도 뒤에 트로이 전쟁에 영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인간으로서 3대 영웅은 지금 봤듯이 페르세우스, 헤라클레스, 자 이번에는 바로 아테네 영웅입니다. 아테네 영웅인 테세우스 나갑니다. 자, 큐! 자, 테세우스 출생부터 갑니다. 어떻게 출생을 했을까요? 자, 아테네 왕 아우기우스는 왕권을 이을 자식이 없자 델피 시탁소를 다녀오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트로이젠 공주와 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테세우스입니다. 얼떨결에 태어났어요. 테세우스가 16살이 되자 어머니는 아들을 바위 있는 곳으로 데려가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칼과 함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아들에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자 테세우스는 그 즉시 그 질투를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아테네로 갑니다. 그러면서 가는 도중에 여러 악당들을 물리치고요. 마침내 아테네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만나는데요. 제가 테세우스 업적들을 드리고, 그런데 그 당시 유명하죠. 아테네 왕에게는 메데이아라는 마녀가 새 아내로 있었는데요. 메데이아는 포도주에 몰래 독약을 섞어서 테세우스를 죽여합니다. 그러나 왕은 테세우스가 차고 있던 칼을 보고서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후계자로 삼습니다. 자, 이제 업적이 들어갑니다. 유명하죠? 미노타우루스. 이 테세우스는 마라톤의 황소 퇴치를 비롯해서 나라를 위해 많은 위험한 일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은 바로 온 백성을 공포에 몰아놓은 크레타 섬의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처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노타우루스는 몸은 인간이지만 황소 머리에 뿔을 가진 자로 크레타 왕비 파시파에가 황소와 엽기적으로 관계해서 나온 괴물이었죠. 당시 아테네는 매년 이 괴물의 모기로 미궁인 미르에 살고 있는 미노타우루스에게 매년 7명의 남녀를 제물로 바쳐야 했는데요. 테세우스는 이들과 함께 괴물을 처치하러 크레타로 갑니다. 그리고 아리아드네 공주의 도로 미궁석을 신타레를 산전을 들고 들어가서 괴물을 단칼에 처치한 다음 공주를 배 태우고 아테네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그만 도중에 아리아드네는 육지에 내려서 깜빡 졸다가 배를 놓쳤지만 얼마 후에 유명한 그림이죠. 그녀를 본 디오니소스가 그녀에게 반해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저렇게 생겨 먹은 그림이세요. 자, 테세우스는 왕이 되고 아마존을 정벌하고 여왕을 사로잡아서 아내로 삼았지만 여왕은 아들 히폴리토스를 낳고 곧 병에 죽고 말죠. 그러자 테세우스는 크레타 공주 파시파이와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만 계모가 의부다들을 사랑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계모가 의부다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은요, 히폴리토스가 마차에서 떨어져 죽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다음은 영웅 테세우스 편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 중 하나가 바로 반마인 켄타우로스족과의 싸움인데요. 한때 테세우스를 처치인 친구 페이비투스 왕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가 싸움에 휩쓸리고 맙니다. 이 싸움을 켄타우로마키라고 하는데 그대로부터 수많은 조각 예술품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요. 자, 이번에 마지막 기회가 떨어졌습니다.
이후 테세우스와 친구 페리투스는 새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저승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데스에게 까불다가 결국 망각의 의자에 갇히는 진세가 되는데요. 그러다 테세우스는 나중에 헤라클레스에게 구출이 되었지만 결국엔 스키로스 절벽에서 떨어져 암살을 당합니다. 아무튼 테세우스는 고대 아테네의 전설적인 왕이자 일종의 시조 영웅입니다. 이번에도 The End. 이게 근데 이 영웅들을 우리가 이제 신이 있고 인간이 있잖아요. 이 영웅들을 반신이라고 해요. 반신이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됐다가 인간에서 나중에 신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인간으로서 한번 지난번에 봤었죠. 올림퍼스 12신 중에 한 명이 된 것은 수리신 디오니소스고, 바로 헤라클레스, 테세우스도 나중에는 다 반신으로 되겠고요. 아테네 바로 이 테세우스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근데 그리스에서 나오는 영웅들은 거의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로마는 오비디우스가 로마 신화는요, 예를 들어 경쾌해요. 약간 경망스러워. 텅텅 튀겨서 뭐 사랑하는 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리스 신화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저번에 깔려있는 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비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도 또 그런 얘기했지만 바로 카타르시스 느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금 영웅을 봤고요. 이번에는 또 한번 신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 저 신만복교회는 하나님 무섭지만 옛날에는요, 신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배하고 또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신이 있으면 엄포를 엄청 내줍니다. 자, 그리스 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신에게 경배를 하지 않고 재단에 분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까불면 죽는다. 그리고 뭐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어, 뭐 지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3편에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 죽음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처절하게 보여주고요. 단테 신곡 실질적으로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 사람이 지옥에 가서 겪었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바로 삶과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인간이 신들한테 감히 도전을 하거나 까불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6가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져야 하는데 짧습니다. 짧지만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내용이 있어요.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도 여기 있습니다. 자, 아테나와 아라크네의 배짝의 시작입니다. 리디아의 처녀 아라크네는 배를 잘 짜고 술을 참 놓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방직과 공예의 여신이 아테나와 대결하는 것도 부럽지 않다고 말을 했어요. 건방지게. 아테나는 소원을 듣고 몹시 불쾌해서 백발의 노파로 변신을 한 다음 아라크네를 찾아가 여신에게 용서를 빌려고 타인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신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아라크네와 그 즉시 대결을 합니다. 자, 먼저 아테네 여신은 무엇을 술을 넣었냐? 예전에 아테네의 소시대를 놓고 자신과 포세이돈이 벌였던 내용을 멋지게 배를 쪄서 술을 넣었고요. 아테네 작품입니다. 반면에 아라크네는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푸스 신들의 부도덕한 애정 행각을 그려넣었어요. 나쁜 걸 그려넣었죠. 그런데 여신은 감히 신들의 비행만을 넣은 것을 분노해서 아라크네의 이마를 북으로 몇 번 치자 아라크네는 모욕감을 느끼는 일수록 나무에 목을 매달았어요.
펼치는 아라크네의 몸에 마법의 약초즙을 뿌려서 그녀를 거미로 만들어 놓는데요. 그래서 거미는 지금까지 자기 배 꽁무니에서 신을 뽑으면서 배를 짜고 있다고 합니다. 거미의 전설을 했고요. 이번에 레토와 개구리가 된 농부들입니다. 자, 이 얘기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어머니인 레토 여신에 관한 신화인데요. 레토는 헤라의 질투와 박해로 제우스의 쌍둥이 남매를 낳고도 계속 고통을 겪습니다. 바로 그 당시 얘기인데요. 한때 이 레토는 갓나은 어린 쌍둥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안고 헤라를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그러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호수물을 마시려 할 때 근데 호수에 있던 농부들이 물을 못 마시겠어요. 그러면서 이 나쁜 농부들이 온갖 욕을 하면서 손발로 호수물을 흙탕물로 만들어버리자 여신이 너무 화가 나서 그자들을 모두 개구리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개구리 전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베르사유 궁 가시면요. 저기 정원을 보시면 중앙에 멋진 분수가 있는데요. 이 분수가 바로 레토와 개구리가 된 농부들을 주제로 한 분수입니다. 베르사유는 거의 90%가 다 그리스 로마 신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교만한 니오베, 교만하지 말라. 이 니오베가 어떻게 됐냐? 테베의 왕비 니오베가 훌륭한 철통과 감언, 막대한 재산과 권력 등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녀의 최대의 자랑거리는 각각 아들 7명, 딸 7명 이렇게 합쳐서 14명의 많은 자식들을 두고 있었어요. 저 전식이 다 여기에 관한 전식입니다. 어느 날 테베 여성들이 레토 여신 신전에 분향을 드리고 있는데 교만한 니오베가 딱 나타나서 자신은 14명의 자식을 갖고 있는데 레토는 꼴랑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2명으로서 무자식 발전을 면했다면서 분향을 중시키면서 뻥 쳐버립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레토의 쌍둥이 남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그 즉시 하늘을 올라 니오베의 아들과 딸들에게 모두 화살을 쏘아 죽이는데요. 니오베는 이제 막내딸만이 남자 제발 막내딸이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막내딸 역시 아폴론이 화살을 쏘아 죽입니다. 저렇게 조각을 표현했어요. 그러자 니오베는 슬픔과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다가 결국 나중에 뭐가 됐겠습니까? 저렇게 눈물 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 미대에 가면 똑같은 바위가 있대요. 자, 이번엔 뮤즈 여신들 아시죠? 자, 뮤즈 여신들의 노래 대결. 마케도니아의 9명의 피리데스다메들은 자기들의 숫자가 많은 것을 자랑하면서 역시 9명의 학문과 예술의 여신인 뮤즈들에게 감히 노래 시합을 해왔습니다. 여신들은 그녀들과 시합하는 것 자체가 재미를 냈지만 오만 방자한 것들에게 그냥 물러서는 것은 치욕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 두 팀의 노래 대결이 성사가 되었어요. 자, 먼저 피리데스는 예전에 제우스와 올림푸스 신들이 거인족과 팀판하고 싸울 때 올림푸스 신들이 치욕적으로 동물로 변신해서 도망쳤던 치욕적인 사건을 조롱하면서 노래를 냈고요. 이에 뮤즈들은 대표로 누구를 보냈겠습니까? 지금 거인족과 제우스 싸움입니다. 뮤즈들은 대표로 큰언니 칼리오페가 나와서 대지와 공물의 여신이 데메트르를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다 심판을 맡은 요정들은 만장일치로 뮤즈 여신들의 승리를 판정을 했는데 이때 페리데스들은 욕을 하면서 주먹까지 휘두르면서 대결이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신들은 그녀들을 모두 숲속의 험단꾼이 까치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그래서 까치는 지금도 쉴 새 없이 딱딱대며 순간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또 까치의 전설 되겠고요. 자, 이번엔 최고의 작품입니다. 숲의 정령인 사티로스 마르시아스는 사촌의 사람인데요.
머리에 뿔이 있고 염소 모양을 한 반인 방마로 주로 숲에서 요정들을 희롱하고 폭탄하는 자입니다. 저렇게요. 그런데 마르시아스는 주피리로 계속 연습을 해서 피리 연주의 대가가 되더니 감히 예술의 여신이기도 한 아폴론에게 부들짝을 내밀었습니다. 그 여자 배우가 잔뜩 상한 아폴론이 소문을 듣고 마르시아스를 찾아와서 그냥 하면 재미없고 그럼 이기녀가 배자의 껍질을 먹기로 하는 거 어때? 이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얼라 콜! 예. 그래서 결국 목숨을 담보로 죽음의 연주대결이 시작됐죠. 그런데 판정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이 무승부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자 자존심이 팍 상한 아폴론이 즉석에서 그럼 이번엔 각자 악기를 거꾸로 연주하는 것이 어때? 하며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얼라 이번에도 어떨 거래 올인 했습니다. 미쳤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폴론의 리라는 거꾸로 연주해도 가능했지만 마르시아스의 피리는 거꾸로 연주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르시아스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패하게 되죠. 그렇죠. 아폴론은 그 즉시 마르시아스를 나무에 매달더니 피부를 인정사정 없이 볶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마르시아스가 고통스럽게 으아!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정부시죠. 애국부시야.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앙에서는 감히 신에게 대결하는 것은 처절한 복수를 당합니다. 껍질이 벗겨진 것을 아주 잘 표현했는데요. 저게 무슨 조각이냐? 다음에 가셔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얘기. 미다스의 황금성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레누스는 대머리 술주정뱅이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스승이자 길러준 양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서 비틀대며 돌아다니자 농부들이 자신들의 왕인 미다스에게 데려갔습니다. 프리기아 왕 미다스는 그가 디오니소스의 스승이자 양부인 것을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노인을 잘 대접하고 데려다 주었더니 디오니소스가 미다스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미다스는 자신의 몸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와서 보니까 놀랍게도 자신이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 황금으로 되는 것이었어요. 미다스는 너무 좋아서 입이 쫙 찢어졌죠. 그런데 이때 하인들이 침성찬을 들여왔는데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모두 황금으로 변합니다. 심지어는 사랑스러운 딸을 손으로 잡는 순간 딸마저도 황금으로 변하고 말았죠. 그래서 미다스는 이제 부자고 나올 터이고 그런 괴상한 말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오니소스에게 용서를 빌며 재앙에서 구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파톨로스 강이 처음 식되는 원천을 와서 샘물의 머리와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미다스가 그 샘물의 머리와 몸을 씻자 황금으로 변하는 말이군요. 어디로 갔냐? 샘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임금님 길은 당나귀 위에. 아시죠? 이후 미다스는 황금이고 뭐고 부귀영화가 지나서 설바트를 돌아다니다가 전원과 목동의 신인 판의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이 자신의 비명주 실력을 뽐내다가 입방정을 들어서 이번에도 판과 아폴론의 연주 대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연주를 참 마치자 심판과 관중들이 아폴론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이제 딱 한 사람 미다스가 판정에 불복을 하면서 판신이 이겼던 빠득 우겼습니다. 그러자 아폴로는 미다스의 그런 무식한 두 귀가 인간의 귀로 붙어있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미다스기를 당나귀 귀로 만들어 버렸죠. 미다스는 그 흉측한 귀를 감추고 싶었지만 자기 머리를 깎는 이발사에게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다스는 이발사에게 만약 발사하면 죽을 줄 알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발사는 왕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것을 누구에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자 이발사는 넓은 들판의 구멍을 타고 그 속에 임금님의 비밀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구멍을 메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들판에 갈대가 오고지더니 키 큰 갈대들이 비밀을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임금님은 자, 신들의 복수 중에서 좀 봤는데요. 이제 뭐 까치 이렇게 쫙 있지만은 그 중에서 마르시아스의 살갗을 벗기던 아폴로, 그 아까 틴토레토 틴티아노부터 해가지고 그 조각으로 그림이 엄청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저런 걸 보면서, 저런 그림을 보면서 너무 폭력 그리스 신화가 선종적이면서 너무 폭력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그때 르네상스 시대에는 너무 천년 동안 교회에 공물에 있다가 너무 엉뚱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폭발하게 되죠. 막 누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또 내용들도 과감히 이 명화로서 그리고 싶고요. 오이디푸스 왕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오이디푸스 왕 얘기가요, 제가 1편에, 뒷편에 나오는데 테베 얘기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리스에서 가장 얘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리스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온 도시가 테베입니다. 예, 우리 테베가 이제 조금 이따 지도에도 나오는데요. 이쪽 이제 아테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가 코린토스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조금 지도가 오는데 그 다음에 조금 위가 델피고요. 델피에서 최고 유명한,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신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신탁은 신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신의 말씀이 바로 신탁이거든요. 이 성경하고 다르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뭐 이렇게 문자 같은 게 잘 나오진 않으니까 다 가서 찾아가서 정치를 찾아가는 것이 다 가서 있으면 무녀가, 바로 델피의 무녀가요, 자세히 설명을 이제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무녀가 성곽 의지에 앉아가지고, 거기가 왜 하냐면 유황이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약간 비몽사몽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사람이 와서 하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네? 이게 바로 신탁인데요. 그 신탁으로서 유명한 데가 델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에서 가장 비극적으로 끝나는 도시가 테베라는 것이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바로 1편의 그 테베가 어떻게 해서 했는데, 걔 마지막이 오이디푸스입니다. 그 테베의 선조가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몇백 년을 지나서 오이디푸스 왕에게서 딱 끝나는 내용이고요. 바로 소포클레스의 그 3대 시리즈가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왕하고, 그 다음에 콜로너스의 오이디푸스, 맨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안티고네인데요. 이것을 또 요즘에 그 영국도 안티고네도 하고 있더라고요. 오이디푸스 왕도 있지만 안티고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왕,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또 유명한 오이디푸스 왕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이디푸스 왕 얘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긴데, 테베왕 라이오스는 아내 이오카스테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델페 아폴론 신탁소에 가서 이유를 물었더니 신탁의 예언은 아들을 낳지 마라. 만약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당신을 줄 것이고 집안은 햇빛으로 묻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 술기운이 아니라 잠자리를 하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여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오이디푸스였습니다. 그림 역사를 저렇게 집어넣었어요. 라이오스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불길한 시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이 발목에 구멍을 뚫어서 발을 묶은 다음 축직한 하인을 불러서 아이를 산에 버리려고 합니다. 한번 시종은 아이가 불쌍해서 자기 친구인 코르토스 목동에게 아이를 주었는데 아이를 받은 목동은 마침 자식이 없던 자기 코르토스 왕과 왕비에게 아이를 주었습니다. 코르토스 왕과 왕비는 아이 이름을 오이디푸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구멍 뚫린 아이 발이 퉁퉁 부었기 때문에 퉁퉁 부은 발이라는 뜻인 오이디푸스라고 지은 것입니다. 자, 성장한 오이디푸스가 날 친구에게 자기가 주워온 업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델피 신탁소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탁의 예언은 넌 조국으로 가지만 만약 조국에 가면 넌 너희 아버지를 죽이고 너희 어머니와 살을 쏟을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운명의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무작정 발걸음을 정반대 방향으로 옮겼습니다. 자, 델포에서 이쪽으로 해요. 테베 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놓쳤어요. 그러다 순간 조금 테베로 가게 되었어요. 이 델피와 테베로 가는 길에 좁고 험한 세 갈래 길이 있었는데 오이디푸스는 그 길에서 마차 한 대와 딱 맞췄습니다. 그런데 마부가 다짜고짜 비키라고 고함을 치면서 또 마차에 탄 노인이 비키라고 막대기로 막 때리자 오이디푸스는 접근해서 이들을 모두 때려 죽였는데 그 중에 시종 한 명이 굴사일생으로 간신히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마차에 탄 노인은 누구냐? 예, 바로 자기 아버지 테베 왕이 라이오스 왕이었어요. 그 당시 테베는 목문 사자인데 여자 얼굴과 젖가슴이 있고 독수리 날개가 달린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지나가는 테베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어서 사람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베는 이 괴물을 처치하면 이제 왕비를 안 내려줄 것이라고 공표를 합니다. 자, 이럴 때 오이디푸스가 테베로 오다가 스핑크스와 맞췄어요. 그래서 스핑크스가 문제를 내면서 아침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 3발인 것은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그건 인간이다. 아기일 때는 4발로 기어다니니까 4발이요. 자라서는 2발로 걸으니까 2발이고 늙으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까 3발이다. 어이? 아니 그걸 어떻게 그러다 스피크스는 쪽팔려서 그냥 바위로 떨어져 죽었다. 자, 이렇게 오이디푸스는 괴물 스피크스를 죽이고 테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이오카스트를 아이로 맞았는데 결국 신탁의 예언이 실현이 된 것이죠. 이후 20년이 흘러서 이들 부부 사이에는 이남 이녀가 생겨났어요. 자기 엄마하고. 그런데 신들은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그 친상간한 자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테베에 감과 흉년 또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오이디푸스는 초남을 또다시 델피 신탁소에 보내서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봤는데 신탁의 말씀은 선왕 라이오스 왕의 살해범을 찾기야 그자를 추방하거나 죽여야 된다. 이런 예언이었어요. 오이디푸스 왕은 선왕을 살해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유명한 예언가 테이레시아스를 궁에 불러서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데 예언가는 오이디푸스가 바로 네가 범인이라면서 봉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오이디푸스가 아내에게 예전의 사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그때 살아온 시종한테 물으면 모든 사실이 밝혀질 거라고 하면서 그 당시 유일하게 살아왔던 시종을 부르죠. 그리고 마침내 옛날
어린 오이디푸스를 목동하고 또 아이를 받아서 코린토스 왕에게 준 목동이 3자 대면을 합니다. 이제 사태를 직감한 아내는 뒤처럼 가서 목을 매 자살을 하고 모든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자 오이디푸스는 비명을 지르면서 바로 어머니의 브로치로 자기 눈을 푹푹 찌릅니다. 그래서 정리된다는 얘기가 바로 오이디푸스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콜로너스의 오이디푸스로 이어집니다. 이 오이디푸스는 딸 안티고네와 함께 200길에 올라 여기저기 떠놀다가 마침내 아테네 복수의 신들이 머무는 성소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때 쌍둥이 두 아들 서로 이렇게 태교를 찾아오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오지만은 오이디푸스는 이들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중에 두 쌍둥이는요 서로 상대를 찌르고 동시에 죽죠. 비극으로 끝나죠. 그리고 마침내 오이디푸스는 아테네 왕 테세우스의 도움으로 장엄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찍었어요. 네? 이게 바로 유명한 소포클레스의 3부작 오이디푸스와 홀로디스의 오이디푸스라는데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뭐 간단합니다. 오이디푸스 왕이 어떻게 해서 죽는 거.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이요. 둘이 싸워요. 테베를 갖기 위해서. 그 싸우는 얘기. 그렇지만 그 얘기는 제가 좀 빼고 오이디푸스 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요. 오이디푸스 왕하고 콜로니스의 오이디푸스는 무엇이냐? 바로 운명에 대적하는 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운명하고 숙명은 옛날에 그리스 문맛이 나는 바로 치타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또 세 번째는요, 꼭 한번 다음에 읽어보세요. 안티고네라고 이 딸이 아버지하고 같이 유배길에서 같이 온 딸이 아마 법조인들은 이거 꼭 안티고네를 읽어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의 참정권. 바로 이 투표권자를 투표하고 그 다음에 신들이 그 얘기한 말하고 인간이 만든 법하고의 대립관계 이런 것을 그때 당시에도 연구를 했다는 건 참 읽어보시면 놀랍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포클레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가 되죠. 다다음 주에는 제가 트로이 전쟁하고 이 마지막 편을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백미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트로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전체는 바로 어디서 무슨 얘기에서 왔냐면 트로이 전쟁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비극이요. 지금 전체 남은 게 무슨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이스킬러스 이 3대 비극 작가가 있는데 뭐 몇백 편을 썼다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47편이 남았는데요. 그 중에 80%가 바로 트로이 전쟁 얘기입니다. 트로이 전쟁이 가고 오고 거기서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또 이렇게 재미있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을게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전체로 무슨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보다가 보니까요. 이것은 제가 책에 쓴 얘기인데 사실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바로 무슨 얘기냐? 전체를 따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신화는 아주 경망스럽습니다. 뭐 사랑 얘기, 뭐 좋아요. 이게 다 짬뽕이 돼서 이렇게 무거운 얘기하고 가벼운 얘기이지만요. 전체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얘기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사랑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자, 사랑 얘기도 있고요. 뭐 에로스, 푸시케라든지 그런 사랑 얘기도 있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얘기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전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5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신탁에 의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즉, 자기의 운명은 바로 신탁에 의해서 한다. 그리고 아주 요즘하고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요, 옛날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중에 가장 얘기가요, 집에 오는 사람을 문전 박대하지 말아요.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게 바로 신이 어디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신이 막 변신을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 절대로 문전박대를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을 경배하라. 신을 비하하지 마라. 신에게 대들지 마라. 라는 것들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운명에 거역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오늘 오이디푸스 왕 했지만은 바로 운명과 대적하는 한 인간이 했지만은 결국은 운명하고 싸워요. 그죠? 자기 어머니하고 해서 아이도 낳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렇지만 그 자기하고 한 것을 이 사람이 참 우리가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파면서 운명은 대적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눈을 수술지면서 맨 마지막 대사가 나는 어디서 어디까지 왔는가 라는 그 대사를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콜로니스의 오이디푸스는 운명과 신에 대해서 수긍하고 순종하는 그런 오이디푸스를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벌써 1시간 됐는데요. 나름 며칠 준비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어린이날인데 며칠 있으면 또 어버이날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또 이 신반포 교회가 더 발전하고 번영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